네, 이번 시간에는 질적 특성과 제약 요인, 간단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가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이런 개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다른 영상에서 학습. 지금은 요 기준. 약간 그 질적 특성이 KIFRS랑 또 질적 특성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예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기준에 의한 질적 특성이냐는 반드시 구분을 먼저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입니다. 자, 질적 특성. 재무제표를 외부에다가 보고할 때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믿을 수 있게 달성이 되려면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정보는 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유용한 의미가 있는 정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무정보, 이 재무제표 재무정보는 꽤 좋은 질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필요하더라. 재무정보가 유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특성들, 속성들을 질적 특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다가 쭉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예요. 재무정보는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얘기는 여기에 질적 특성에 쓰여 있는 내용들대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다면 유용한 정보로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 질적 특성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냐?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회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쓰여 있는 거죠. 우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질적 특성은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속성이잖아. 그 질적 특성은 기준이냐 이 얘기지. 야, 질적 특성 네가 지금 공부하는 요 이론이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거야? 아니,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게 아니야. 질적 특성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에 불과해. 그러면 질적 특성과 회계 기준은 두 가지는 어떠한 그 우선권이 있냐 물어보면 회계 기준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등호로 얘가 좀 더 큰 엄마라고 해야 될까요? 질적 특성은 회계 기준보다 더 우위 또는 우선하지 않는다는 뜻 이런 얘기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말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회계 기준이 당연히 중요하죠. 우린 얘를 공부하는 거야. 너는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한다. 선생님, 재무회계는 뭘 공부하는 겁니까? 그럼 얘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공부하죠?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재무회계는 왜 존재하죠?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은 회계기준에 쓰여 있고 재무회계라는 공부는 회계기준을 공부하는 거야. 좀 쉽게 접근할 뿐이죠. 이런 영상들이나 여러분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회계기준에 쓰여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질적 특성은 회계 기준이 아니야. 질적 특성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별도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의미 아시겠죠? 우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되는 질적 특성은 크게 둘로 나눠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뒤에 얘기할 건데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고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과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이 3개씩이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라기보다 앞자 따서 외우는 거죠. 첫 번째, 그럼 목적 적합성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면 그 정보가 이 사람들에게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외부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돼. 근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 관련이 있으려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정보의 하부 속성으로는
해당되는 재무 정보가 첫 번째,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예측했어? 그러면 피드백도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 적시에 보여줘야 된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의 특성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분계를 하거나 할 때 영향이 없거든요. 이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앞잡아서 한글이고 이게 질적 특성으로 딱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피, 적. 얘는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는 하부 속성. 근데 예측 가치가 뭐냐? 정보 이용자가 이 기업 실체의 재무 정보를 볼 때 미래의 재무 상태나 성과, 순수한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그 정보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보 이용자에게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예측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측했잖아? 그럼 나중에 당초에 내가 예측했던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가 예측했던 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수정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나중에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이 예측 가치가 다시 피드백이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전기를 보여주는 거고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 정보가 기업 실체의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 이용자는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상치를 맞았구나 라고 확인받거나 이거 아니었네 라고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이 정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유용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적시성인데 적시 아시죠? 적정한 시기죠. 그러니까 적시. 그때 이 무슨 얘기냐? 재무제표를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때 우리 이제 1년 한 번에 해가지고 마감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상장기업들은 분기도 보여주고 반기도 보여준단 말이야. 왜 분기, 반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분기, 1, 4분기 재무제표를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면 보고하잖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겠지? 그 대신 3개월짜리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 얘기는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 마감이라는 걸 대충 한 거잖아. 1년이 끝나지 않은 거잖아. 신뢰성은 떨어져. 그런데 왜 굳이 분기 재무제표를 만들까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할 테니까. 3개월 동안의 실적이 궁금하니까. 그럼 만드는 거야. 왜 만드냐? 그들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정보가 분기 재무제표니까. 또는 6개월 반기 재무제표니까. 적시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적시성을 충족시키면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려면 그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적시에 보여줘야 돼. 단 미치지 않고는 월 단위는 안 하죠. 2달도 안 해요. 가장 짧은 기간은 분기 보고 3개월 정도가 돼요. 적시성이 있는 정보는 그러나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건 아니야. 그러나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정보는 어떤 의사결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적 적합성을 갖는 건 아니야. 그들이 항상 이 분기 재무제표가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목적에 적합하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제공되지 않은 정보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제공되는 게 훨씬 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피드백 됩니까? 적시에 보고합니까?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적 특성의 범주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입니다를 설명해주는 하부 속성인 거야. 외우실 때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하부 속성은 예피적 이렇게 외우시고 예측과 피드백과 적시성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는 이거 읽으실 필요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되뇌이면 되잖아. 오케이. 예측. 당초 기대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그때그때
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있다고 그랬고요. 신뢰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신뢰성이 뭔지 봅시다. 신뢰성은 뭐죠? 믿음이잖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재무 정보가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되는데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첫 번째, 재무지표를 만들 때 그지같이 보여주지 말고 표현은 충실하게, 최대한 충실하게. 재무제표상의 회계 수치가 회계 기간 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거잖아요. 충실하게 보여주래요. 그리고 자본의 변동도 충실하게 보여주래.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보여주니까 자본 변동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만들 때 최대한 모든 재무제표의 정보는 표현을 충실하게 해주시오. 당연하지 않아? 대충 해?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야, 누가 해도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어.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 주관적으로 접근하지 마. 얘기는 동일한 어떤 사건이나 거래가 있었다.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해. 대신 한 10명이 똑같은 회계 처리를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보는 거야.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유사해. 결론이 똑같아. 그럼 오케이. 검증이 된 거지. 근데 얘가 했을 때는 1이 나왔고 얘가 했을 때는 5가 나와. 6이 나와. 8이 나와. 10이 나와. 누가 맞죠?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쵸? 검증할 수 있는 정보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모두 다 동일하게 답이 3이야. 근데 그 정보가 3이야. 확실하죠? 검증이 되잖아요. 그쵸? 검증 가능성. 자, 중립성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의 기준을 제정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제정해. 아니면 재무제표의 특정 정보를 막 표시해가지고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무정보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이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일단 좋은 거야. 이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세무회계는 또 극도로 싫어해.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런 거지. 나쁜 심보인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세금은 덜 내고 싶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이거는 뭐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제대로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워할 뿐이지. 이걸 안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그게 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목적이야. 재무회계는 결론. 우리는 지금 세무회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세무회계는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목적이군요.가 아니에요. 세무회계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걸 공부하는 거야. 정확한 세금. 그런데 이제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재무제표에 이익이 나는 게 좋아요? 손실이 나는 게 좋아요? 이익이 나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의도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방법으로 막 선택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재무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올해는 이익이 덜 났구나. 이익이 안 났다. 이익이 많이 나는 방식으로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특정 정보를 표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막 회계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립적으로 해야죠. 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뭐 이 일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저를 신고해봤자 필요 없어요. 이미 없어진 기업이니까. 근데 크게 문제도 없어요. 벤처기업이었거든요. 벤처기업이니까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별 소득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투자가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사님하고 나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막 별짓거리를 다 했죠.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이제 사회 거의 직장 생활한 지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었을 때 벤처회사로 이제 이직을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이직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이곳에서 평생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음껏 경험했죠. 2년 반 다녔나? 그래서 그때 아주 그 특이했던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사님에게 뭐 이게 클릭 하나로 그냥 뭐 이익을 왔다 갔다 조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배우면서 많이 제가 성장했죠. 나쁜 모습으로 성장했지. 근데 뭐 그렇게 쓰진 않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표현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보인 신뢰성을 충족하는 거예요. 신뢰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랑 관계없잖아. 검증이 됐어. 목적 적합성이랑 관계 있어? 신뢰성이랑 관계 있지. 중립적으로 접근한대.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지 목적 적합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어째? 이렇게 글씨가 꽉 차 있냐? 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글씨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들어가 있으면 믿을 수 있네요. 꽉 차 있잖아, 글씨가. 얘는 안 꽉 차 있잖아. 예, 비, 즉 이렇잖아. 그치? 받침이 없잖아. 예피죠? 충중검 뭐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신뢰성, 방금 전은 목적적 합성 이렇게 오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느냐.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인 건데 이해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누가 이해합니까? 계정 과목을 모르는데. 어느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재무제표는 사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거나 회계 1도 모르는 사람은 볼 일도 없겠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충족시키니까 재무제표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주르륵 하는 거는 주석에다가 몰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계속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었죠. 얘를 뭐 계속 얘기했어요. 기업과 기관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 우리가 계속 봤을 때 그 기업이 회계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 기업의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얘네가 보여주는 게 10이고 얘가 보여주는 게 15야. 그러면 얘가 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기업 간 상이한 기업들의 회계 처리 방식이 유사할 때 방법이 유사해야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겠죠. 기업 간도 같은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향상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접근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 대한 분류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질적 특성 간의 절충이 필요하다. 이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무정보는요. 방금 전까지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개가요. 좀 부딪혀. 부딪혀.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는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그 사이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절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충한다. 부딪힌다. 왜 부딪히는지 볼게요. 얘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 재무보고를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재무보고,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할 때 1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를 보여주지만 중간에 반기나 분기 재무제표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기 반기는 어떤 정보를, 어떤 질적 특성을 충족시키는 거야? 목적 적합성이잖아? 대신 얘는 목적이 적합한 정보이긴 해. 왜냐하면 적시에 보여주는 거니까. 단, 적시에 보여주면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 왜냐면 진짜 결산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가결산했다 그러죠. 가결산이잖아. 진짜는 뭐야? 얘지. 진짜는 신뢰할 수 있잖아. 단 연차 재무제표만 만들겠다. 이제부터 나는 신뢰성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그치. 적시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지. 그러면 얘를 충족할 것이냐 얘를 충족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얘는 둘 다 하죠. 얘는 둘 다 할 수 있잖아. 중간에 보여주는 것도 힘들지만 하면 되고
1년 연차 재무제표는 원래 하는 거니까 하면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재무보고는 둘 다 충족하잖아요. 상충하지만 둘 다 할 수 있잖아. 둘 다. 근데 문제는 다른 회계 처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다른 회계 처리 중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은 처음에 제가 이제 100 주고 샀어요. 뭐를 어떤 자산을. 1년 중에 요때쯤에 자산을 100 주고 산 거야. 근데 12월 말에 기말에 가봤다? 이게 주식이다? 근데 그 주식이 12월 말에 가보니까 12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100원으로 12월 말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 이 A라고 하는 이 주식이 이때는 100원인데 이때는 1200원이야. 어떠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까요? 여러분이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생각해봐요. 자, 갑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갑이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의 주식을 100원 주고 산 게 있는데 그게 연말, 기말에 갔더니 1200원으로 바뀌어 있어.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1200원에 거래되니까 1200원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선택할 때 뭘 선택할까? 첫 번째, 나는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으로 보고할게요. 그게 원가잖아. 원가. 원가 모형은 내가 100원 주고 샀으니까 100원으로 보고할래요. 100원이 돈 나간 거니까요. 그러면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요. 저 지금 기말에 연말에 걔 지금 1200원이거든요. 1200원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겠어? 왔다 갔다? 100원에서 움직이는 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1200원으로 바꿔서 보고할게요. 그게 재평가 또는 공정가치. 둘 다 보여줄 순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건 거야. 뭘 택할까요? 대부분 기업의 회계는 뭘 택할까? 만약에 1200원이 아니라 20원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오르면 평가하고 오르면 평가 안 해? 안 그래. 오르든 내리든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걸로 택하면 1200원이든 20원이든 금액을 바꿔서 보고하는 거고 난 죽었다 깨도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으로 가겠다. 그러면 원가 모형인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냐? 결론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 외부정보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충족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지 하는 편. 늘 이렇진 않아요. 우리가 주식 중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있고 공정가치 평가 안 하는 게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 달라. 방법은 두 개인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제가 발생주의라고 했잖아. 발생주의를 왜 하냐? 외부정보 이용자는 1년 단위로 당해년도 얼마를 벌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거는 무시하고 목적에 적합한 정보는 발생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들 거고요. 근데 사실은 진짜는 현금이잖아. 우리는 계속 얘기했잖아. 진짜는 현금이라고. 그래서 현금주의에 의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현금흐름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 둘 다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를 둘 다 할 수 있냐고? 그건 못하지. 둘 중에 택하는 거지.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를 하는 것뿐이죠. 나중에 수익을 인식할 때 장기적인 어떤 수익이 일어나는 건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얼마만큼 건물이 건축이 됐는지, 건물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택하면 진행 기준이고요. 건물이 한 7년 걸리는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을 1도 안 해.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 완성됐을 때야 이게 진짜 비로소 완공이 된 거니까 그때 수익을 인식하겠다. 그럼 완성 기준인 거야. 진행 기준은 그때그때 진행할 때마다 수익을 미리미리 조금씩 코딱지만큼 잡아가는 거고 완성 기준은 중간에 한 번도 안 잡고 마지막에 한 번 잡는 거죠. 뭘 택할까요? 여러분이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라면 6년 동안 수익이 빵으로 가는 게 좋아요? 조금씩이라도 잡는 게 좋아요? 조금씩이라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6년, 7년 걸리는데 한 번에 잡으면은
6년 동안 수익이 빵인 기업이잖아. 그러면 맨날 손실이잖아. 재무제표가 안 이쁘잖아. 외부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겠지. 그러니까 진행 기준을 좀 좋아하지. 목적에 적합한 정보랑 신뢰성을 충족하는 정보는 조금은 상충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절충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이 중에 뭐가 더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냐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기업의 의사결정하는 자들이 택하겠죠. 뭘 택하느냐는 뭐 알아서 기업에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는 걸 조금 선호하더라지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둘 중에 택한다. 얘도 하거든요. 얘도 하고요. 얘도 해요. 얘도 하잖아. 근데 얘도 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해. 다 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뭐는 이걸 쓰고 뭐는 이걸 쓰고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자, 재무제표에 이제 제약 요인이 있어. 손바닥 빡 했네 또 이렇게. 자, 포괄적인 제약 무슨 얘기냐? 어떤 회사가 재무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 정보가 보여주는 효익, 외부정보 이용자가 느끼는 기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효익이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우리가 A라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A라는 거래를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 파악하기 위한 돈, 그게 만약에 10이 들어가. 그리고 이 정보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줘. 근데 그 정보가 보여주는 효익이 화폐 단위로 산출했을 때 8밖에 되지 않으면 그건 이제 8원이라는 게 아니라 효익인 거야. 그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대치. 근데 보니까 10보다 8이야. 그럼 굳이 8이라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10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까지 있냐 이거지. 야, 들어간 비용이 많아? 하지 마 그러면. 뭐하러 이걸 보여줘. 됐어. 패스해. 효익이 막 500이야. 기대 효익이. 들어가는 비용은 작아.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쵸? 효익이 크면 보여주는데 효익이 작으면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효익 8, 500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8이라는 게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효익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또 선택하겠지. 목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인식에 대한 제약, 이거는 중요성이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항목이더라도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모두 다 갖췄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용한 정보로서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면 반드시 재무제표에다가는 표시하지 말으래. 대신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도 좀 주관적이야.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금액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성격 자체만 가지고도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식업체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외식업. 그러니까 학교 급식, 회사 구내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뷔페 막 이런 거 좀 크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더했을 때 이 지점이 꽤 많았거든요. 100개가 좀 넘었으니까. 좀 컸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CJ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고 나서. 근데 이 외식업체를 다닐 때 여기서 일하시는 여기 이제 식당이나 이런 쪽에 다 영양사분들이 한 분씩 이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영양사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본사로 올라와. 본사로 올라오면 한 달 동안에 그 손익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고하고 막 이래요. 이제 회계팀은 이제 돈과 관련된 거니까 이제 보고받고 이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냈는지 뭐 차트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직원들이 맨날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장화 샀다. 소쿠리 샀다. 쓰레기통 샀다. 숟가락 샀다. 막 근데 이런 애들을 감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냐 결국은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 누가 장화를 자산으로 인식합니까? 장화인데. 근데 이 장화가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얘네들은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영양사. 왜 그러냐면 이 영양사 자기가 맡은 지점의 손익이 자산으로 인식하면 쪼개가지고 비용 처리 감가상각하니까 그만큼 손익에 영향이 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좋은 거야. 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와 어느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쿠리를 샀다.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성격이나 금액이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뭐 자산으로 인식하진 않죠.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약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이 구분할 때 쓰는 기본적인 용어의 대표는 이제 소모품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소모품을 소모품 B라는 비용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선택에 따라 다르다. 근데 어떤 기준이 선택이냐? 중요성이 선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개정 과목별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회계 이론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